여기서 뭐 자세하게 네. 말씀드리진 않더라도 그 주 120시간 노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손발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란을 빚었는데요. 최근에 그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와중에 단순 기능직이 아닌 창의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는 비현실적이다. 또 이런 대통령이 되면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최저임금제가 과연 창의적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렇다면 1986년에 제정된 최저임금제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그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노동의 유연성, 고용의 질, 고용의 안정성의 가치가 서로 충돌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한국 사회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발언으로 볼 때 사용자 쪽에 그 치우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설득과 그 노동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해결하실런지요? 좀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뭐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거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가 그쪽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노동자들이 어떤 개별 협상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결론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소위 사용자가 이렇게 해갖고는 나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만약에 접는다면 그게 과연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도 현실적으로 근로 조건에 관한 많은 그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나 이런 결론들이 노노 간에 있어서 이쪽은 원하지 않는데 일부가 추진하는 거를 가지고 다른 그 직역에 있는 다른 부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것이 강제된다고 할 때 그분들이 이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을 또 봐야 됩니다. 민노총이 또는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동자의 전체의 그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를 노동정책을 다루는 정부는 노동자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 힘이 있는 노조단체와의 그 거래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가지고 어떤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는 또 많은 다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의 뭐 디지털 사회, 플랫폼 사회라 하더라도 노동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이 노동의 가치를 경시해서는 이거는 사회나 국가가 운영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자 편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거 말씀드립니다. 표가 노동자에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노동자를 위하려고 하면은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최저임금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제는 폐지라는 얘기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그건 유지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연관을 맺고 있는 민노총에서 정부를 압박해서 만약에 정치적인 거래로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많은 그러나 이거를 대부분의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80만 원, 200만이라고 하면은 나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영업이나 이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고용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하는 사업의 규모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아르바이트로 하면 여러 잡을 뛰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는 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건지 전체 노동자와 전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저는 절차와 사회적 그 합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최저임금이라든가 현재의 최저임금이라든가 현재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서 이게 강행되는 이 근로 조건은 후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것을 더 올릴 때에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율도 감안을 좀 해야 되고, 주 52시간도 68시간에서 단 1년 만에 이것을 16시간을 줄였는데요. 일본도 1년에 2시간씩 줄여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경제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식의 탁상 공론은 앞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 52시간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은 드려본 적이 없고, 다만 주 5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이거를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좀 유연화해서 근로조건을 노사간 합의해서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중소기업계의 그 요청을 제가 잘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 그동안 뭐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그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가 뭐 부동산 문제라고 후보님도 잘 알고 계신데요. 지금 살고 계신 집 어떻게 집값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종부세는 얼마나 내셨는지,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종부세는 얼마나 더 올랐는지 그런 얘기 일단 먼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거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제 집이 아니다 보니 지금 시가가 얼마인지 이거를 좀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종부세가 얼마나 날라왔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종부세 질문에 이어서 그러면 이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그 부동산 정책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그다음에 그 규제 완화 크게 이제 이렇게 좀 내걸고 계신데, 그 종부세 같은 경우 폐지를 하면 오히려 또 주택 시장 흔들고, 또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